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연령도 거의 20대에서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사실 여기 레벨이 아닌 건 아는데 꼭 그런 분들만 오란 법은 없고 또 이 강남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강남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고 뭐 이제 뭐 거의 뭐 악의 속을 같기도 하는데 또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까놓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양대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큰 한국 현대사 제 책 경우에도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와닿는 얘기, 이랬구나라고 와닿으시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정도만 아셔도 오늘 시간은 아깝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려주실래요? 사실 제가 이 강남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좀 역설적이지만 강남을 처음에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여기 혹시 고향이 대전 쪽이신 분 한번 손 들어. 충청도 쪽이신 분, 광주 쪽이신 분, 네, 그리고 대구 쪽이신 분, 대구나 부산 쪽이신 분, 네, 그리고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다 기존 신도 부도심이 죽었어요. 대전 같으면 둔산으로 옮기고, 광주 같은 상무로 옮기고, 대전도 대구도 수성으로 옮기고, 부산도 연제 쪽으로 거의 다 옮겨가고. 그럼 구도시면 보통 두 개밖에 안 남습니다. 시장하고 역. 딱 두 개만 남고. 그리고 나머지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구도심 계속 살리는 게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화두가 되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제가 토지공사 다녔었는데 토지공사 다닐 때 그 일을 한 게 토지공사 많이 역할을 거의 했거든요. 많이 상무나 대전 군사이나 이런 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도시는 붕어빵처럼 똑같고 이렇게 다 신도심으로 옮겨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나왔어요. 강남이 성공해서. 그러니까 지역마다 작은 강남들을 다 만들어. 그래서 강남 개발사가 써봐야 책이 있나라고 좀 찾아봤어요. 어쩌고 책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신흥시가 유사성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강남이 성공해서 다른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책이 유일하게 이제 강중만 교수가 쓴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강중만 교수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전공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 언론 이쪽이셔가지고 도시 자체에 집중한 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나마 제일 비슷한 책이 이 책이었고 이게 최근 나온 책입니다. 아까 말한 제 얘기를 갖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둔산이니 대구니 각 지역들을 갖다 분석한 교수들이 때 논문집 비슷하게 모은 책인데 제가 이 책이다 근데 그런 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교육책들만 진짜 더럽게 많고 정작 이 도시를 개발한 사에 대한 책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나 말한 게 이제 손정목 교수님이 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자료성은 굉장히 뛰어난 책입니다. 혹시 그쪽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 자체를 잘 쓰는 책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도시계획을 하시다가 서울 기립대 교수로 가신 분인데 아마 서울 현대를 다룬 책 중에서 그 책을 영향을 안 받은 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보면은 아마 서점에 가서 뒤에 이렇게 목차 찾아보면 제 책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강남을 따로 쓴 게 아니라 여기저기다 이제 파트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써봐야지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제 책 다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책이 9파트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6개가 제 책을 인용했어요. 제가 대전시의 조치원 노시 정확히 하면 조치원 노시대생이 갔던데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님이 있어서 책을 하나 드려서 잘 보셨어요. 잘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감상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진짜 게을렀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재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냥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라고 대답하시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어쨌든 가만히 보시면 집히는 데가 있으실 거예요. 고향 다 생각해 보시면 굳이 뭐 광역시까지 안 가셔도 인구 2, 30만짜리 도시를 가보셔도 아마 고향 도시들은 다 신시가를 만들었고, 도청이나 방송국, 법원 뭐 이렇게 알짜배기가 다 옮겨가 있고 구도심 황폐화돼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 모든 거는 결국 강남으로 시작해요.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도시가 크기 때문에 강남으로 가도 이 구도심이나 뭐 저기 사대문 아니라든가 이렇게 충분한 영향이 생기지만, 이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알짜배기가 옮겨나가면 구도심들이 버티기가 힘든 거죠. 좀 있으면 추석에 뭐 가보셔서 한번 다시 한번 제 얘기를 듣고 한번 고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도시들의 그 영향을 되게 약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시들이 다 이렇게 붕어빵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기 일본 관광객이 이제 엄청나게 줄었다고, 이제 가는 관광객이 굉장히 줄었다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관광객이 75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보면 300만이 안 돼요. 인구는 우리가 2배가 넘고 그쪽이 2배가 넘거든요. 인구 비율로 하면 7대 1입니다. 우리가 7배를 많이 가는. 근데 그걸 개판한다 이러기 전에 일단 뭐 일본이 한 짓은 별개로 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도시 색깔이 너무 근데 일본 도시들은 가보면 술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다 달라지거든요. 동네. 그래서 저도 이미 도쿄, 오사카 다 갔다 왔고 이제 그런 소도시들 많이 간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신도시를, 강남식 신도시를 갖다 물론 이제 자동차 시대의 도래라는 게 크죠. 구도심이라는 건 이제 자동차랑 어울리는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도심이 도시들이 다 이렇게 붕어빵처럼 되면서 그런 지역별 특성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해가지고 자원을 풀어가지고 이제 이게 현대화 산업화에 성공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런데 이제 조그만 콘텐츠들,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이제 힘들다. 근데 제가 그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 기사, 한겨레 지금 쳐보시면 한종수 치면 아마 나오실 텐데, 그때 인터뷰를 위해서 나온 건 아닌데 인터뷰 끝나고서 거기 하신 분하고 술 한잔을 했어요. 근데 한겨레 신문 출신이신데 지금 나오시고 이제 거기 이제 상근은 아니고 이제 반상근 비슷하게 인터뷰 같은 걸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그분이 홋카이도 신문하고 교류를 했었대. 한겨레 신문하고. 약간 강남 벗어나면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 건데, 홋카이도 신문 20만 부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홋카이도 신문 가고 홋카이도 신문 기자 한겨레 신문에서 일을 했는데, 홋카이도 신문 20만 부 정도 되는데 해외 특파원을 35명을 자기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해외 특파원을 많이 내보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중앙일관지 이런 데서는 몇백 명씩 내보내고 그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도쿄의 눈이다. 홋카이도 눈으로 세계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투자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 그 지역에서는 그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강남 지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관악의 눈으로 세계를 보냐, 강남의 눈으로 세계를 보냐, 이런 건 아니라고. 그냥 서울에 매달리고 중앙정부에 매달리고 우리 유력한 정치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 내려오는 이런 생각 우리나라 사람 주류거든요. 자체적으로 뭘 만든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하는 거예요. 워낙 이제 중앙집권 이게 완전히 뿌리가 다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예를 들면 제일 쓰레기 같은 짓이 뭐냐면은, 지방 언론들 개각 발표되는 거 이러잖아요. 자기 출신들이 몇 명, 뭐 출신들이 몇 명, 뭐 이러잖아요. 푸대접 받느니 뭐 무대 받았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향 떠난 지가 몇십 년 된 사람이에요.
그 중에 반은 강남 살 텐데 다 거기 서울 사는 사람들이고 차라리 뭐 충북대가 몇 명가 있고 전북대가 몇 명가 있고 이렇게 따지는 건 차라리 이해가 하겠는데 자기 지역 출신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런 게 근데 우리나라 지방 언론들이 그런 데 앞장서서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너무 중앙 집권화이라는 것이 근데 그거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는 강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도시들이 아까 이제 철도만 나고 이제 구도심은 다시 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모르시겠지만 부산도 동래가 중심이었거든요. 동래 부산은 청사 뭐 이렇게 급이 낮았거든요. 그리고 대전도 패덕 하시면 패덕한 뭘로 왔어요? 분기점에 이제 존재감이 제로가 돼버렸는데 사실 대전도 제일 큰 골이었어요. 패덕이. 근데 이제 철도가 되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근데 일제가 이미 그걸 한번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철도를 갖다가 기존 도심이나 이렇게 놓고 싶지 않아 했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올라가고 기존에 있는 세력들이 돈을 더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틀어서 철도를 놓고 자기랑 일본 사람들 이주를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들하고 편드는 조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들을 새로 형성. 실제로 우리 구도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한번 그런 걸 그 전에 강남화를 이미 철도를 통해서 한번 거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도심의 역전 현상이나 이런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드리아나 콘스탄티노플 또는 페테르부르크 이런 도시들 보시면은 완전 만든 도시거든요. 권력자의 힘으로. 알렉산드리아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집트 땅이긴 한데 맨 끝이에요. 지중해랑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 땅이긴 해도 이집트 문명하고 그리스 문명이 경계점이에요. 인공 도시를 만든. 페테르부르크도 아예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갈대밭이었는데 표트르 대제 강제로 도시를 만든 유럽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경들 가보셨죠? 북경 가보시면서 북경 꼭 안 가보셨더라도 북경은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평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버스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면 만리장성 나오죠. 근데 그 만리장성 건너는 몽골 초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북경이라는 도시는 농업지대의 끝이자 요거 시작이라는 거죠. 초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지배하면은 농경민족하고 유목민족 같이 지배. 그래서 사람 살기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인공도시들을 억지로 만드는데 근데 그런 도시들이 꼭 실패하느냐 하면 이렇게 만드지 성공도 한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페테르부르크가 실패했다고 해요. 북경 이런 도시는 누가 실패했다고. 그래서 이 강남이라는 도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세종시도 어떻게 되죠? 이게 뭐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강남이 일단 성공한다고 보면은 첫 번째가 강남 건설은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가장 큰 건 남북분단.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된 국가였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서울 평양이 제일 중심 라인이잖아요. 옛날 평양감사가 지시로도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꽤 쓰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조 편서 많은데도 하필이면 평양감사예요. 뭐가 좋은 게 있겠죠. 뭐가 좋냐면 첫 번째가 두 번째 도시잖아요. 거기서 왕노릇한.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자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고사의 떡고물이 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그렇긴 한데 평양기생들 유명하잖아요. 색 잡기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평양감사인데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이 분단 국가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 개성이나 파주라든가 이쪽 훨씬 개발이 많이 돼. 강남 개발은 굉장히 아마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같은 규모로 개발은 절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6.25의 그 옛날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남 개발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아까 저 수업자가 말씀드린 자동차 시대입니다. 그 당시 이제 강남 철도가 없잖아요. 주서 이번에 최근에 생긴 그전 철도가 없었잖아요. 다 일로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경부선 여기로 지나고 경부선 이쪽으로 지나가고 중앙선 이쪽으로 해서 저기 청량리로 이렇게 내려가고 강남은 안 지나. 왜냐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철도만 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리고 이제 바둑판처럼 큰 블록을 이제 도시를 만들면서 강남이라는 도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땅값은 무지하게 싼데 땅은 무지하게 넓고 여기서 보면 영동지구 개발이 그 영동의 동쪽 영동포 동쪽이라는 뜻이죠. 영동지구가. 근데 그 개발이 잠실 빼고 반포랑 삼성동까지만 해도 930만 평. 근데 여기 참고로 사대문 아니고 그 두 배를 갖다가 거의 20년 만에 다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치자금 조성 제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경호실에서 이 공무원들을 시켜가 땅을 사고 팔게 해가지고 엄청난 정치자금을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로 71년 대선을 치른 중. 그런데 그게 사실 유신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또 이런 선거 또 치러야 돼. 자기들도 이게 너무 이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아예 선거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한 게 유신이기도 해요. 물론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일본하고도 비슷한 이유. 정권 친화적인 중산층을 육성하는 이 사대문 아닌 이런 기존 사람들은 그 6.25 때 트라우마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 세력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감이 서울에서는 다 야당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역대로 계속 야당 도시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권적인 육산적을 만들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랑 그냥 이런 거에서 공간이 완전 역전되는 현상을 갖다가 의외로 많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 풍수학자 정경빈 씨가 하신 건데 이 강남이 주위에 이제 산들이 만만하대요. 그러니까 돈이 잘 모이기. 그래서 관악이나 도봉구 이런 데는 산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남북 통일대회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는 계획이 어땠냐면은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대경성 계획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부평하고 인천을 다 합쳐서 그 거대한 대경성을 만들려고 그래서 여기 강남은 빠져요. 잠깐 레이저 포인터. 네. 누르고. 네. 이쪽은 빠져 있죠. 여기 이제 여기 한 관악도 대충까지 되는데 이쪽은 빠져 있어요. 안 들려요. 예. 여기 이제 기존 서울이거든요. 여기가 영등포고 여기가 이제 서울 사대문하고 용산, 서대문, 뭐 동대문, 왕십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대경성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영등포까지 개발이 돼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이미. 그리고 부평을 개발합니다. 예, 인천까지 합쳐가지고 이런 대경성 계획이라는 거 있어요. 실제로 부평공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평 그때 몇 분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근데 이래서 대경성 계획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강남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강남 개발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다고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발전 이전의 그 강남인데 여기 보면 다 동네 리예요. 잠실리, 논현리, 압구정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터널 옆에 제가 책을 쓰면서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옛날 그 조상들으로 살던 집성촌 분들이 사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는 아니고 이렇게 약간 빌라 같은 걸 짓고 사시는데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어떻게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가 제일 빨랐냐면은
거기 양재천에다 배를 띄워가지고 통통배 있죠. 통통배로 타가지고 탄천으로 해서 집을 가는 게 제일 빠르다. 육로로 가면 길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가기가 힘들대요. 한강다리 건너기가 그 정도로 베니스네 베니스. 예, 거의 그 정도 수준. 지금으로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 당시 그랬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옛날 뭐 복숭아 밭이었다, 무슨 뭐 배밭이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죠. 그 얘기들은 들어보신 적 없으실 텐데 어쨌든 그 정도로 강남은 이제 그랬던 동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요건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강제로 한 부분들이 있죠. 학교 옮긴 거, 그다음에 법원 옮긴 거, 뭐 한국전력 같이 또 이사는 갔습니다만 이런 이제 기관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죠. 특히 이제 학교 옮긴 게 굉장히 컸죠. 대법원 옮긴 거, 대법원 검찰청 옮긴 거, 학교 옮긴 게 굉장히 컸는데 학교 서울에 있는 그때 명문학교 중에 딱 2개 학교만 이사를 못 갔어요. 아니 남자 학교 중에 중앙하고 경복만 못 가죠. 나머지는 다 갔는데 근데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겁니다. 왜냐하면 경복은 청와대 옆에서 땅이 안 팔려요. 그래서 그리고 중앙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길이 쭉 올라가잖아요. 가보신 데는 아시겠지만 안국도에서 쭉 있죠. 길이 차 한 대 지나가는 길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 한가운데. 그러니까 거기다 뭘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땅이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올레길 하신 분한테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제가 또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논현동이 있잖아요. 논현동이 현자가 고개 현자거든요. 우리나라 뭐 아현, 미서 고개 현자 같은 동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당의 서현은 고개 현자인데 고개가 없잖아요. 그걸 깎은 거죠. 근데 이 강남 개발할 때마다 깎을 돈이 없어서 불과 10여 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도시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에서 이건 왜 이사 안 갔을까? 여기 길이 왜 이럴까? 이 건물은 이쪽으로 들어왔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아니면 권력. 그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100% 예를 들어 저기 보시면 혹시 청담대교에서 이렇게 분당으로 가시는 길 있죠? 거기 보면 태평 터널이라고 있어요. 터널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터널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이렇게 깎아버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터널로 돼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모 부총리의 거기 선산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맥을 못 끊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토지공사 선배들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토지공사 내에서도 이게 도대체 뭔 짓 하는 거냐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었대. 그래서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도시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 강남 범위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남 보면 강남이냐, 물론 관악구도 강남이죠. 또 서울 저걸로 치면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뭐 강남 서초만 강남이냐, 뭐 잠실까지는 강남이냐, 뭐 강남 3구냐 여러 가지. 여기서는 강남 서초, 송파에서도 잠실, 그리고 여의도, 과천, 목동, 분당 그래서 이 정도로 잡았어요. 나머지 이제 뺐는데 근데 제가 책이 나와서 새 건축사회라고 건축사회 분들이 저를 초청을 해줘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이게 먼저 화두가 됐어요. 어디가 강남이냐? 그랬더니 그때 막 이제 아까 강욱천 선배가 이제 소개해준 것처럼 최순실한테 막 터졌었거든요. 그때가 막 터졌을 때였는데 거기 이 건축사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최순실이 설쳐둔 데가 강남이지.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테남로 남쪽하고 북쪽이 있는데 요즘에 혹시 들어본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태북하고 테남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테남로 북쪽은 이제 압구정, 청담동, 논현동 이런 데고 이제 남쪽은 도곡동, 대치동 뭐 이런 데죠. 그런데 물론 다 부자들이죠. 일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부자들인데 태북은 이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일률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직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금융 수입하고 임대 수입만 갖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래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하면서 압구정동을 조사를 해봤는데 신사중학서부터 저기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금융기관이 23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큰 기업도 없잖아요. 기껏해야 옛날 현대 백화점 본사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은행하고 증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번 저기 1일날 29일날 대부분 풀이 나오면은 1일날 저희가 할 거예요. 다음 주 이번 주 일요일날 할 건데 거기 압구정동 앞도 지나가게 됐는데 금융사가 얼마나 많아. 그 중에서 이제 최순실이 했던 최순실이 VIP 했던 은행이 있었어요. 하나은행 압구정 중앙지점이었는데 그 사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거기 참 비밀 금고가 있었는데 이게 그 금고들 개인 금고들 이렇게 VIP들을 주잖아요. 그게 압수수색 당했어요. 압수수색 당했는데 근데 약간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그때 저는 최순실이 그때 자기를 뒤를 봐줬던 은행 지점장에서 계속 올려가지고 나중에 본부장까지 올린 거예요. 이상화라고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하나은행 이상화 하면 나오시고 구속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민간 기업도 그렇게 승진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엄청난 짓을 했는지 실제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지겹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유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몇 명이 퇴수비를 공천받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비례 같은 경우 뭐 지역은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비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명이 공천받고 이 민간 기업 때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강남의 범위는 아주 좁게 보면 테헤란로 북쪽이라고 보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 프라이드가 굉장히 같은 강남에서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그런 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의 문제점들이 많아요. 좋은 점들, 물론 이제 강남이 시콘 조콘 간에 큰 이런 영향들을 미쳤는데 강남이 제일 문제점은 센트럴파크 같은 대규모 공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900만 평이나 개발했는데 900만 평 개발을 하면서 공원 용지를 잡은 게 딱 하나였어요. 원래 어느 공원인지 아십니까? 도산공원. 네, 딱 하나예요. 2만 평.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남 개발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뭐 청담공원이 이제 짜투리 땅으로 서리풀공원이 이런 공원을 여기저기 놓기는 했는데 역부족이죠. 그래가지고 센트럴파크 그때 땅 그렇게 넓었을 때 이제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아쉽죠. 심지어 여러분 생각나시겠지만 강남 스타일 공연을 했었잖아요. 저기 싸이가 했었잖아요. 어디서 했죠? 예? 광화문? 어디서 했었죠? 기억 안 나세요? 강남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강남에서는 안 되지. 시청 앞에서 했어요. 강남 스타일인데 강남에서 할 데가 없는 무려 900만 평을 갖다가 불과 30년 전에 개발을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얼마나 약점이에요. 이번에 뭐 영동 개발을 하면은 이제 지하로 옮기고 이제 위에다 이제 큰 광장을 만들겠다 이러는데 참 뭐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지만 참 역설이죠. 굉장한 역설이죠. 미국 땅값 비싼 맨하탄에서도 그때부터 이미 땅값 비쌌거든요. 예, 충분히 비쌌어요. 그런데도 센트럴파크를 만들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두 번째가 자세히 보시면 알겠죠. 강남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큰 도로가 이면 도로가요. 이게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큰 대동맥에다가 질핏줄을 갖다 붙여 일반 핏줄이 없고 그래가지고 대로에서 이제 보통 이제 강남에 모임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길에다 사람, 차에다가 그리고 또 차 몰고 들어가셨다가 뭐 한두 번 되게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그 강남 이면도로에 함부로 차 몰고 들어가셨다가 굉장히 고생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이게 바로 굉장히 철학 없이 만든 지금 아직 손도 못 대는 거. 근데 제가 순실로드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봤더니 강남도 의외로 또 연모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강남 그쪽 사시는 분들이나 전문 직종 있으신 분들 제외라면은 그 되게 강남 대로변 아니면 대단히 아파트 단지 또는 아까 말한 이면도로 한두 개 이제 이런 상가들, 식당들 이런 데만 이제 보시기 때문에 강남을 모르시는데 의외로 그 들어가면은 그 제가 논현동을 한참 돌아다녔었는데 음향업체라는 게 무시무시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또 그런 전문적인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카페라든가 색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 도시들이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전혀 안 어울릴 이질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리가 재미가 별로 없죠. 재미가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특이한 상권이 강남 상권이라는데 강남에 맛집 혹시 들어보신 적 별로 없죠. 뭐 특이한 가게 있다 이런 거 강남역 부분은 거의 들어보신 적 없죠. 근데 장사 잘 되죠. 왜냐면 교통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 경기도에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 다 강남에서 오면 어디든지 흩어져서 다 갈 수가 중간쯤 흩어져서 갈 수 있잖아요. 수원에서도 올 수 있고 뭐 영인에서도 올 수 있고 다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모이면 다 모이는 거죠. 근데 굉장히 특징이 없다는 거죠. 도시들이. 그리고 이제 너무 블록이 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자체 내 차별활동을 고립하라는 거죠. 아까 말한 이제 태남 태북, 그 태남 태북이라든가 또는 저기 그 타워 팰리스 분들이 또 이제 굉장히 그 안에서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일본 로pon기스 가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가봐도 로pon기스도 이렇게 고층 아파트 몇 개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최고 이제 신흥 부자들이 산다고 그러는데 저기 거기랑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타워 팰리스랑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품과 대조되는 묘한 야매 문화. 이번에 뭐 순실로드에 하나 있긴 한데 그 여기 이제 사우나에서 뭐 배곡 주사 뭐 무슨 주사 맞고 무슨 주사 맞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런 걸 많이 이런 거 배격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잘라내지 못하는 이제 강남이 분명히 한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기 뭐죠, 그 버닝썬 다 강남에 있잖아요. 버닝썬이니 아레나니 뭐 이런 거 전부 강남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또 묘하게 용인되는 게 강남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라는 거고. 근데 그 강남이 그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극장도 별로 없었거든요. 다 룸살롱만 많았어요. 진짜 룸살롱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공연장 물론 이제 거의 다 대재벌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만 있었죠. 그러니까 룸살롱하고 덩그랗게 떨어져 있는 예술의 전당만 이제 있었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문화시설들이 대거 입지라고 하죠. 그 중에서 별마다 동사 같은 거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도 이런 게 분명히 변하고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강남역 가보시면 옛날에는 강남역에 돈을 내지 않으면 앉을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뭐 버거킹이라도 가야지 앉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의자들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의자들이 생겼잖아요. 그게 분명히 변화라는 그런 것도 변화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서역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로 쭉 했던 건데 이제 수서역이 생기고 GTX가 들어오면서 이제 철도 중심으로 바뀌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점점 자동차 시대가 또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 앞에 도서관 그런 거예요? 별마당 도서관. 별마당 도서관 모르세요? 코엑스예요. 모르신 분도 계시구나. 코엑스를 새로 개발을 하면서 그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다 어마어마하게 큰. 예, 서점이 아니고 도서관이에요.
근데 그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스타필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마당, 우리말로 해서 이제 별마당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그 막말로 책을 가져가도 잡을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개방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증하는 책도 받는. 기증한 책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위 상권이 사는 거예요. 그걸 엄청난 공간을 갖다가 그 삼성동 땅값이 얼마니까 평당 1억씩 할 텐데 그걸로 굉장히 넓은 이 도서관, 민간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 반디엘 루니스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훨씬 넓고, 예, 안델루스는 상대가 안 되죠. 근데 그 안델루스 서점인데, 이거 이제 알마당 도서관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게 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변화라는 거는 결국은 먹고 살고 뭐 이런 단계를 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문화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도 결국 이런 걸 받아들이고 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한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해봤어요. 김진애 교수님, 김진애 선생님 아시죠? 예.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배지를 계속 못하셨는데 근데 정치는 좀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아는데 실력은 정말 있으신 분인데 근데 김진애 지금 제 대사가 아니에요. 그 김진애 선생님 하신 말인데 진정한 서울은 오히려 강남이라는 거죠. 그게 반론 제기하신 분이 많을 텐데 일리는 있는 말 뭐냐면은 사대문 않는 단양이고 그리고 이제 청량리, 뭐 용산, 영등포 이거는 경성이고 우리가 이제 현대 서울 만든 건 강남이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아까 말 전국 도시가 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짜증이 안 돼도 그러니까 일부는 인정을 해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산업화, 문화 인프라 적극적으로 하려. 야매문화 청산. 근데 여기는 저는 이제 관악구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좀 지나면 이제 이 철도 시대가 물론 좀 다른 의미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이제 철도를 몰아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유인 드론이 이제 저걸 몰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근데 이제 유인 드론도 이미 다 개발이 됐어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저기 자율주행 차량 있죠. 이미 다 거의 다 개발된 건 다 잘 아시죠. 근데 왜 못 쓸까요? 예? 사고 책임, 보험. 보험이죠. 그 법정 문제예요. 이 사고가 나서 고장이 충분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 실제로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쓰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똑같아요 유인도. 이제 사고 나면 어떡하고 지나가다 전석 끊으면 어떡하고 그렇죠. 예, 어디 떨어지면 그거 어떡할 거야. 그 보험회사들이 그 보험료를 어떻게 잡겠어요? 감이 안 잡히죠.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 안 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신교통수단 등장 대비해야 되는데 저는 관악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보다 좀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관악구는 여기가 이제 최고 그 파도가 저거잖아요. 교통 경전철 근데 이미 늦었죠. 딴 분은 뭐 보통 이미 너백 개씩 지나가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2호선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그러니까 기존 교통이 떨어지는 곳일수록 오히려 신교통 같은 걸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한다거나 여기 또 서울대학이 있으니까 또 이쪽 관악구 쪽에 공간이 되게 좀 넓잖아요. 그리고 역하고 이런 데가 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신교통 수단 도입을 갖다가 다른 곳보다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게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현대화 이런 걸 보면 중간중간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비디오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비디오가 도입되기 전에 DVD가 예, 그럼 비디오 안 사잖아요. 10만 원 더 주고라도 DVD, 10만 원, 20만 원 DVD 사죠. 중국에서 거의 비디오가 없었어요. 잠깐 돌다가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전화기는 없거든요. 다 그 넓은 나라 다 전화 깔 수가 없거든요. 바로 무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남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라운 이런 걸 갖다가 빨리빨리 플랫폼을 유출해가지고 빨리빨리 가는 게 저는 사실 경전철 이런 거는 뭐 시작을 한 건 하긴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거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다 이 정부에서 줬던 거죠. 자동차 시대라든가 아까 강남이라든가 다 이 정부에서 줬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지방자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도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주거든요. 적어도 지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들 많죠. 뭐 지금 여기 계시다가 의원들 뭐다 뭐 다 없애라 뭐 이제 비리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30년 동안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딱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최순실 사태 때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보세요. 태블릿 PC가 터지고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엄청 흔들리고 있었습니다만 태블릿 PC가 딱 터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7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중앙정부 완전 마비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 지장 없었잖아요. 일상생활 지장 없었죠. 물론 여러 가지 뭐 직업 공무원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지방자치제 너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치원 도시재생 업무를 하면서 도시재생 제가 썼던 사무실이 뭐였냐면 읍장관사 20년 전에 폐지한 읍장관사를 개조를 해가지고 그게 썼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읍장이 관사가 있나 그런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좀 큰 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중앙정부에 내려보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중앙 집권적인 나라였으면 7개월 동안 되지도 않았겠지만 만약 지방자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중앙정부가 7개월씩이나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진짜 쓰레기 안 치워지고 수돗물이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결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30년 동안 확진만 한 건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이게 모든 게 중앙집권인 나라에서 그건 평가가 없어요. 촛불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들이 쭈루룩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경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사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자기 것도 못 챙겨 먹고 국가 7개월 동안 국가 혼란 기간 동안 우리는 시민생활을 지켰다. 이런 거를 얘기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폐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어쨌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지방의 눈으로 세계를 봐야 된다. 모든 게 자기 눈으로 세계를 보고 사실 강남같이 잘 나가는 것도 자기 눈으로 세계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몰려들어서 잘 나가는 것뿐이지 자기 스스로 뭘 해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자기 눈으로 보는 거는 이런 말 하면 오지만 좀 외국 좀 다녀보시고 이런 분들 그런 거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국을 해봤던 겁니다. 지금은 제국이 아니지만 영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다른 나라는 달라. 세계를 본 눈이고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를 불려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이렇게 조그맣게 관악구 눈으로 세계를 보고 강남구 눈으로 세계를 보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학이라든가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이중적이에요. 강남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욕을 하면서도 선망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국을 다 강남화 시켜버렸고 이미 전국을 이게 전 여기를 다 강남화 시켜버렸고 그리고
거기 중에서 또 불을 추적을 해봤어요. 아파트에서 올라가면서 불을 추적을 했고 또 아파트랑 이 맞는 자동차 그 지하 주차장 이런 것도 자동차 이런 걸 깔면서 또 자동차상을 발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살 수도 없잖아요. 자동차를 먹고 사는 운명이겠어요. 보험에다가 타이어, 자동차 대리점 이런 건 다 제외한다고 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걸로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아파트 문화로 또 산 게 뭐냐? 인터넷이요. 인터넷 우리나라 깔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전기값 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실제로 쌉니다. 근데 왜 싸냐? 싼 이유 아세요? 물론 원자력 발전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한 90%가 몰려 살죠. 수도권에 맞몰려 살고 큰 도시 몇 명, 그러니까 90%가 다 몰려 살기 때문에 관리비가 별로 안 들어요. 인구나 쓰는 양에 비해서. 근데 미국이나 중국같이 큰 나라들 보세요. 발전소에서 저기 쓰는 데까지 연결을 하려면 1000km, 2000km 연결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그 중간에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직접으로 해가지고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잃은 것들이 너무 많다. 잃은 것들이 진짜 너무 많다. 지역에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 술들이 없잖아요. 몇 개나 남았어요. 진도 홍주, 서천 도곡주, 안동 소주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옛날 면 단위로 다 술이 있어요. 면 단위, 리라인 될 수 있는데 그만 술들이 다 없어졌어요. 박정희 때문에. 물론 이제 일제 때 반 없애고 박정희가 반 없애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게 엄청난 자원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까지 동네 술 하나 없으면 어떨까. 그런데 그 동네 술이 없어서 동네가 죽은 거예요. 이제 와서 이름만 남았지 살리려면 어떻게 살립니까? 불가능하죠. 그 양반들 다 돌아가시고 후계자도 없고 아무도 안 내는데 이름만 덜렁 남았지 어떻게 살아? 저는 뭐라더라. 강남에서는 무슨 탕을 하나 이렇게 남한산성에서 하는 탕을 하나 되살리려고 하는데 그걸 거기서 이렇게 남한산성 끓여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배달을 하는데 배달집.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 죽으니까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나마 오는 재료나 이런 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게 남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재료가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대충 추측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려내고 이런 분야 근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 해야 돼요. 이제 이 중앙 이런 데 사고 이런 게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눈으로 세계를 보고 그런 거 하나하나는 자기들이 찾아야 돼요. 서울은 서울 강남은 서울의 그 사대문을 제외하면은 서울은 그러니까 5개 군의 땅이었어요. 고향군. 이쪽 서북 쪽으로 치면은 사대문 서북 쪽으로 좀 고향군이었고 이 동북 쪽은 양주군이었어요. 양주군이었고 이쪽 강서구 요 양천구 일대는 김포군이었고 영등포, 관악 그리고 서초까지는 지흥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초 동쪽은 광주군이에요. 경기도 광주군 5개 군의 땅을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사대문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서울 공부를 하면서 제일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광진구 이런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넓은 광자에다 나루터 진짜를 쓰잖아요. 근데 광나루라고 그러니까 넓은 나루인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었어요. 경기도 광주로 가는 나루터. 그게 맞겠죠.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5개 군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게 만약 서울로도 편입이 되고 이제 바깥으로는 여러 군데 하는 시들
수많은 시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이제 시흥군에서 나왔나신 말이죠.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도시 전부 다 이제 안산시까지 전부 이제 시흥에서 나오고. 그래서 관악구는 시흥면이요. 지금은 동면이요. 평범한 서울이 편입이 됐는데, 근데 이미 50년대부터 변환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부터 약간 변화는 있었는데 무슨 변화냐면 논농사를 안 지어요. 채소 농사나 과일 농사를 짓어요. 그게 더 낫거든요, 훨씬.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변화가 완만한 듯 보여도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중반서부터 닭동네가 형성이 되죠. 닭동네가 형성이 되는데 주로 이제 해방촌, 청계천, 철거민들, 이촌동 주회민들, 그리고 이농민들, 농사 이제 그만두고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달동네가 형성이 돼요. 그거 뭐 관악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네가 다 그랬는데, 다만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남구 저렇게 강남구에 있는 달동네 있다니 못 들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도 마찬가지죠. 교통이 없어. 네? 교통이 없었다.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강남은 교통이 없었어요. 아니, 아까 통통배 타고 여긴 근데 좀 가면은 영등포인데 거기 영등포가 너무 멀거든요. 또 하나가 거기 너무 잘 잠겼어요. 강남구 지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산에다 지는 게 낫지. 이게 지대에다 지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산으로 이 도봉군이 물론 이제 강북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많이 형성되는 이유는 강남 부분들 지대가 청계역이 너무 멀어가지고 청계산 이런 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갈 생각도 못하는데 아예 네, 너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달동네는 주로 이런 동네 주로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계천 철거민 얘기 나오는 건데 여기 저한테 이제 들으신 분 몇 분 계시긴 한데 그 세운상가 있잖아요. 그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종로서부터 슈퍼로까지 그런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죠? 아무리 군사정권 시대라고 해도 거기가 다 되면 한복판인데 좋은 집도 많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철거해야 이제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올까요?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지 않으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군사정권 시대라 4대나 못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일제의 흔적이에요. 왜냐면 일제가 전쟁 말기에 폭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서울 한복판이 비워놨어.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한쪽만 타게. 이쪽에 불나면 이쪽으로 안 오고 이쪽으로 하면 그쪽 안 오고 거기를 강제로 다 뜯어가지고 텅 비워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시던 이제 철거민 저기 이제 월남한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판자촌 축구 산 거예요. 그러니까 판자촌만 쭉 있었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그걸 만들기 가능해요. 일반 집들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하기는 불가능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세운상가 만든 건데 좀 완전 실패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설정돼 있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초중기획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IT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땅이 이제 10,000평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땅 주인이 거기 20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양반들이 10,000평을 나라에 맡겨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학교용지, 도로용지 이런 거 다 정부에서 만들고 나머지 18,000명을 물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땅은 한 20% 줄지만 가치는 훨씬 올라가요. 도로가 생기고 이런 거 생기면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한 게 영동 신길지구, 신림동. 이게 영동 그때 신림동 때 영동이죠. 영동도 동쪽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은 은평구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대부분의 서울 외곽에 있는 구들은 다 이런 형식으로 기본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화곡동은 훨씬 먼저 개발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목동보다. 목동인데 더 가깝잖아요. 영등포 시내고. 근데 화곡동은 훨씬 먼데도 그쪽에 개발이 됐잖아요. 이거 뭘까요? 여기를 만들어 놔야지. 그것도 아까 똑같아요. 침수 때문에. 네, 그 당시는 침수나 이런 걸 하시 이럴 그 기술이라든가 자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약간 높아서 그 침수가 안 될 만한 지역들을 주로 이렇게 했어요. 불광동도 그렇고 다 보면은 이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각에 있는 이런 도시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빽빽하게 다 개발됐지만 30년 전 기준이나 40년 전 기준으로 한번 그런 동네들 딱 생각해보면 뭔가 짚히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 사는 동네인데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동네를 개발. 신림동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강남은 가끔 잠기잖아요. 요즘 네, 그날 원래 시대가 낫죠. 원래 시대가 낫죠. 최고의 약점이 거기요. 근데 이제 이 서울대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이제 관악구가 엄청 변모를 하게 됩니다. 뭐 들으신 분도 있긴 할 텐데 그 1975년 이전에 서울대학은 그 굉장히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어요. 동숭동 메인 캠퍼스가 있긴 했지만 그 저기 공대는 지금 그 공릉 그쪽에 있었고 치대는 음대는 지금 그 부산타워 있는 자리에 있었고 치대는 롯데호텔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4번대는 월곡동에 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합쳐야 될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대모대를 이 몰아내고 대모대를 이제 관리. 그 이제 관악산 이런 몰아먹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하나가 궁금했었어요. 하다가 조사를 하다가 그때는 관악 땅값이나 강남 땅값이나 마찬가지로 쌌거든요. 똑같았어요 그때는 70년대 초반까지. 근데 왜 강남에다 안 만들었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 간단하더라고요. 신시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모대가 쏟아져 나오면 안 돼. 그리고 관악에 여기 되게 산이 있으니까 몰기도 좋고 무사시 몰기도 좋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서울대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돈 아니면 권력. 그래서 그 이제 서울대 이전으로 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죠. 그 이제 제일 아쉬운 게 녹두거리가 없어지고, 그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데인데 그 녹두거리 잘 모르시는 분 있죠. 녹두거리가 잘 모르는 여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민속 주점들이 몇 개 생겨나는데 그 주점들은 일종의 이제 운동권 아지트기도 하고 해방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워낙 이제 정권들의 이런 감시라는 게 굉장히 촘촘했었고 유시민 씨 책 보면 그런 날 기록이 나타나요. 그리고 6월 항쟁 전에도 이런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일부러 압구정에서 만나요. 왜냐하면은 대학가나 공단 이런 데는 너무 이제 경찰 첩보원들이 많은데 압구정동 이런 데 없고 그래서 일부러 거기서 만났다고 이제 유시민 씨가 쓴 책이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꽤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커피잔 한 값이 자기 집 앞에서는 되게 국밥 한 그릇 값인데 그래가지고 커피 먹는데 넘어가지가 않더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녹두거리가 그래서 일종의 그 거의 몇 안 되는 해방부였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페더럴하는 지금도 주점이 하나 있거든요. 몇몇 그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학생들하고 그 이제 가게 주인들은 거의 공동 운영처였어요. 뭐 녹두빈대떡 거리 뭐 그런 있는 거예요? 아니 집이 하나 녹두집이라고 있어요. 네, 집이 녹두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가게 이름 때문에 이제 녹두거리라는 게 생겼는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점점 쇠퇴하다가 지금 거의 이제 전설로만 남게 그리고 이제 고시초 이것도 이제 로스쿨하면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 민주화 성징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일종의 이 동네에 뭐가 내려와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뭐 공단이 내려오고 뭐가 이렇게 나서 형성이 되는 거지.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그걸 만들어낸 게 그 중에 노력한 거 이런 부분들 분명히 계시긴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외부적 요인. 네, 외부적 요인으로 해가지고 뭐가 형성이 돼서 그 안으로 이제 막 먹고 살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막 이런 물론 이제 이해는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점점 간다는 거죠.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해야 되고 그 이제 2호선 개통하고 이제 그 하면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변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강남 이 관악을 보면서 주목할 만한 게 이 교통수단의 수혜를 별로 못 받았다는 2호선만 있었다고 이렇게 그 얘기도 당연하시지만 그 주요 간선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터미널하고 딱 보면은 고속터미널하고 영등포역 중간 딱 거기 있고 그 이제 큰 이번에 이제 강남 순환도로는 하나 생기긴 했습니다만 큰 도로들도 없고 막 이러면서 이 교통 수혜를 그냥 못 받았다. 일종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일자리는 구로공단 가고 강남 가고 안양 가고 뭐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껴버린 이런 동네가 돼요. 그렇죠. 제가 은평구에서도 좀 일을 하는데 은평구와 비스무리해. 은평구와 비스무리한데 은평구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은평구는 그 안에 문화인들이 아마 관악구도 꽤 사실 겁니다. 문화인들이 꽤 사시는데 문제면은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은평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서대문구에는 대학이 7개나 있습니다. 마포에는 저기 홍대 문화가 있고 그리고 저기 그 상암동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방송단지가 생기고 고양시에도 이제 방송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출판단지도 있고, 네, 출판도시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은평구만 탕 빈 거예요. 그래도 관악구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은평구는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한국문화학교 유치를 하고 막 이렇게 유치를 많이 하고 아까 여기 서울기록원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점 변하고 있는데 그 이제 관악구도 그런 걸 해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관악구에 계신 조순 교수님 여기 사시잖아요. 물론 서울대 교수 중에 관악구에 집 있는 교수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렇게 여기 오래 사시고 아마 조순 교수 돌아가시면 그거 기증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조순 교수님 같은 이런 분들의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한번 뭐 책하고 건물을 기증을 하신다고 내가 얘기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이런 거점들을 만들어내요. 조그만 거점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교통수단 기존 이걸로 잘 성공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선도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서울 이번에 박부춘 의원님이 뭐 이렇게 R&D나 이런 걸 많이 서울대랑 많이 하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고시촌 뭐 학생들 상대로 그냥 소비로 먹고 살고 이런 거는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주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 그리고 저런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서울을 이렇게 일자리 지도가 있대요. 일자리를 다 찍어보면은 사대문안이 제일 많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이 제일 많겠죠. 강남 상가.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상암동하고 구로 디지털 단지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 묘하더라고요. 땅이 벼 있었잖아요. 상암동 땅도 벼 있었고 구로공단도 그게 구로공단이 하면서 바로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완전히 지역구신가 뭐 잘하시겠지만 10년 동안 죽어서 열차 내린 사람이 지하철에 내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열차 내린 사람 5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이 공간이 비어 있다고 너무 이렇게 막 뭐라고 이 주민들이 이거 어디 비었는데 막 이제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비어 있는 죽어 있는 공간들이 그 상한 거기도 그 이제 쓰레기 처리장에서 비어 있던 땅이고 구로공단도 죽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 공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도 여기 지역 뭐 관심 있고 이러신 분들 많겠지만 주위에 뭐가 벼서 말하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게 벼서 꼴 보기 싫은데 막 이거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당장 받치는 게 아니라 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공간들 활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오히려 지역이라든가 본인들한테 땅 팔자 사람 팔자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기 저번 때 이제 민주올레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 여기서부터 있었죠. 여기까지 너무 서울대학까지 진짜 너무 길었는데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우선 그 서울대 민주화 얘기를 가보면은 거기 이제 각 열사들 이렇게 있는데 제일 아픈 게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통일열사, 어떤 노동열사, 민주열사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참 우리나라 현대사 진짜 험했구나. 그게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뭐 희생자들 자연 이런 것도 당연히 아프지만 그 붙은 제목들 자체가 얼마나 다양한 것을 이렇게 투쟁을 했고 근데 지금 이제 학생운동 없다시피 하잖아요. 없다시피 하는데 그걸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쉬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시사저널에서 매년마다 한국으로 움직이는 10명 이렇게 집단 한국으로 움직이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시사저널이 이제 알아주는 그 기획 기사인데 처음에 88년을 이렇게 창간이 됐을 때 했던 것 중에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이렇게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1위가 군부였거든요. 2위가 대학생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나라 같은 언론이나 뭐 하다못해 재벌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래야 정상인데 정당이라든가 이래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1위가 군부였고 2위가 대학생이에요. 정반대 집단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른 건 그 다음 문제로 치고. 근데 결국 어쨌든 여러모로 87년 체제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새로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87년 체제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군부랑 대학생들이 정치를 옮기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붙잡아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30년 전은 너무도 당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서울대대생을 비롯한 여기 학생들이 이루어놓은 그 제도적 민주주의라는 게 뭐 이런저런 한계가 있다면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만 봐도 그리고 아까 뭐 지방자치 얘기도 말씀드리고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비하하고 스스로 이러고 해서 이렇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정도 해왔고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남이 보여주는 강남이 증명하는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성과도 있었지만 또 이걸 또 한계를 또 극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런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이제 강남 대책 읽어보시면 사실 강남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다 나와요. 개발사 얘기들은 다 나오는데 그것도 그거 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야 되고 우리가 그걸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